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지났네요. 엊그제 식을 올린 것 같은데 세월이라는 게 정말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눈 깜빡하면 1년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딸 둘과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 딸 둘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딸은 복이다 하는 말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서워서 딸 둘을 어떻게 키워? 라는 말을 동시에 듣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두 가지 말 모두 공감이 가는 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딸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제가 하는 이야기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은 그런 이야기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나 듣는 정말 그야말로 평범한 삶이었어요. 때로는 그런 평범하고 별일이 없는 삶이 참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그리워지네요. 최근에 저는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겪었거든요. 그 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물론 저희 시어머니가 참 유별난 분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런 일로 사연을 쓰게 되네요.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내내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라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훌훌 털어내기 위해 사연을 쓰는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나이였고 선이라는 것은 원래 어느 정도는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해두고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만나기로 했다고 했을 때 이미 양측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면 그냥 후딱 서둘러서 해. 아무리 선으로 만났다고 해도 그렇지. 이제 두 번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가 벌써 나와? 나도 나지만 그 집 어머니가 엄청나게 서두르시는 것 같더라.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서둘러? 뭐 이상한 거라니? 하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뭘 그렇게까지 서두른다는 건데? 아니야. 소문으로는 집안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댔어. 엄마, 남의 집 사정을 소문으로 어떻게 다 알아?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몇 번 만나보니 남편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게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성미 때문이었어요. 지금 봄이 좋겠네요. 요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들 낳는다더라고요. 너희는 결혼하고 피임 같은 거 하지 마라. 아이는 부모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니들한테도 아이한테도. 이미 결혼해 아이에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시는 것을 보고 성격이 정말 급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하라고 기다리는 것도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뭘 이렇게 늦게 나와? 주문 받은 지 이제 5분일세. 좀만 기다려봐. 아 5분은 무슨. 나는 당신이 이렇게 느려 터진 거에 속 터져서 성질이 급해진 거라고 수천 번은 말했지. 그러니까 나 성격 급한 걸로 당신은 나한테 나무랄 자격이 없다니까. 참 보통이 아닌 분, 유별나신 분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집안에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성격 자체가 그렇게 급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도 말이죠. 성격이 급하시긴 하셨지만 저에게 딱히 나쁘게 구시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막말을 내뱉으시는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악의가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함에 있어서 시어머니의 그런 성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 치고도 시어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말이죠. 아니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 배송이 안 와요?
라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으셨는데 알고 보니 3일 정도 지나서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물건 찾으러 간 사람이 왜 이렇게 늦어? 뭐 옷을 만들어서 들고 와? 죄송합니다. 아유, 됐어요, 됐어. 성질 급한 사람은 복장 터져서 옷도 못 사겠네. 당신들이 미적거려서 손님 하나 놓친 줄이나 알아요. 옷을 사러 가서는 사이즈에 맞는 옷을 가지러 간 직원을 기다리다가 화를 버럭 내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어머니와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보거나 밥을 먹는 일은 피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기는 했습니다. 동서는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여서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고충이 저보다 더 심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반찬을 1시간에 10가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반찬 가게 하나 하시라고 할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를. 손님들이 카드 늦게 꺼내면 카드 늦게 꺼낸다고, 그리고 어물쩡거리면 뒤에 손님 기다린다고 소리나 안 지르면 다행이지. 그 성미로는 절대 장사 같은 건 못하세요. 하면서 둘이서 웃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걸로 한숨 쉬는 건 행복한 거였다 싶기는 하지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야, 제사를 벌써 끝냈어? 당신이 너무 늦으니까 그냥 빨리 끝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없는데 제사를 지내?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잘 지냈으면 된 거지.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도 종종 일어났어요. 하지만 뭐 저나 동서나 둘 다 성격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 어머니가 유별난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희 남편이나 도련님이 각각의 부인들에게 잘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족 모두를 부르는 겁니다. 재산을 좀 정리할까 한다. 그 누구도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두 분 모두 살 날이 훨씬 많이 남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벌써 무슨 재산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할 거 빨리 하고 말지. 너희한테 줄 돈인데 미적거리고 있어봐야 뭐 하겠니? 그냥 생각난 김에 다 하자.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댁에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을 말이죠. 뭐 대단히 많은 금액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많은 금액이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본인들이 쓰실 것을 빼놨다고 생각하면 더 말이죠. 그런데 그 재산을 정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얼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즈음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했어요. 원래도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는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는 두 분이 뵐 때마다 다투셨던 것 같아요. 당신 진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틀린 말해? 나는 당신이 답답해서 병에 걸릴 것 같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한테 빨리 뛴다는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당신은 언제나 그게 문제야.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 뱉고 나서 사과하면 뭐해?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뭐 어쩌라고. 이미 한 말인데.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해. 이제는 당신도 할머니야. 손주들이 학교를 간다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막말하면서 어른답지 않게 굴 거야? 사실 저도 하고 있는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너무 막 하셨거든요. 저희 아이가 시댁에 다녀오면 시어머니가 뱉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 저나 남편이 기함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아버지의 편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답답하게 해. 나는 매일매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한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 전에도 종종 화가 나시면 갈라서네 어쩌네 하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두 분이 다툼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왜 그런 시기들은 한 번씩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니들 집에 좀 오거라. 그날 시아버지의 그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시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심각한 말투로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물론 동선에도 정말 긴장을 한 채로 시댁에 갔던 것 같아요. 형님,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없어. 동선은 없어? 아, 저도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무서워 죽겠어요. 어머님이 뭐 사고 치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것밖에 없겠죠? 정말 덜덜 떨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 성질머리를 못 이기고 누구한테 해를 가했는지 아니면 누구 말을 덥석 믿고 사기 같은 것을 당해서 돈이라도 엄청나게 날린 건지 뭐 그런 생각들로 동서나 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니들 어머니가 나랑 이혼을 하잔다. 저나 동서는 물론 남편과 도련님도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뭐요? 이런 말이 다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혼이 큰 문제가 아닌 시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살고 하는 이혼이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 많이 싸우기는 하셨어도 원래 그런 싸움은 종종 있으셨고 겉으로 보이게 큰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갑자기 서류 들고 와서 도장 찍자고 하더라.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정말로요? 아이고, 아니고 정말로 재산 어떻게 나눌지 그 이야기도 다 본인이 정해서 왔더라. 이유를 말해달라고 해도 말을 안 해줘. 그냥 내가 너무 답답해서 참고 사느라 힘이 들었대. 시아버지가 침울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저희 시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셨거든요. 또래 다른 친구들의 시댁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렇게 주변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아버님들을 많이 배웠지만 정말 저희 시아버지 같은 시아버지는 드물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시아버지 정말 좋으시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드세셔서 그렇게 되셨나 하는 말과 함께 그런 분이시니 시어머니랑 여태 잘 사는 거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그 말을 저도 공감했습니다. 시아버지 같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먼저 이혼이라니 저희 모두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니들이 시어머니랑 조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도 니들이 여자니까 니들 시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부탁을 할 딸내미도 없고 니들한테 내가 미안하구나. 끝까지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 노력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도 저도 혹시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지 못하시는 고충이 있으신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때 예사롭지 않은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는데요? 등산 모임. 등산 모임이요? 이 와중에요? 몰라. 네 엄마 요즘 맨날 등산 나간다고 나가. 거기서 다른 여자들한테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뭔지. 아무튼 그 사람들 말이 법이야, 니들 엄마한테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딘가 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동서도 같은 감정을 느꼈던 건지 저와 동시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 동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동서와 저 이렇게 셋이서 말이죠. 남편이 오고 싶어 했지만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했었네요. 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님이 뭐 속상하게 하세요? 니들 시아버지 나 속상하게 하는 거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그런데 갑자기 왜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남편이라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양반이랑 답답해서 더는 못 살겠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하는 거니?
그냥 수십 년간 쌓여온 게 지금 터졌나 보지. 얼굴만 보고 있어도 답답해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 뭐, 그럴 수 있죠. 원래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해서 굉장히 큰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딘가 그 싸한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니들은 상관하지 말거라. 내 인생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유별나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의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설득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 전화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여보세요? 아, 네네. 그럼요. 알겠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물론이고 말투까지 그렇게 상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저도 동서도 처음 봤어요. 아마 남편과 도련님이 그 모습을 봤다면 저희보다 더더욱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세요? 왜? 알아서 뭐하게? 아니, 어머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전화 같길래. 등산 모임 사람이다. 내일 모레 등산 가는 것 때문에 일정차 연락했어. 뭐 이런 전화도 틱틱거리면서 받으리? 시어머니는 니들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버럭하셨지만 동서와 저는 그 순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등산 모임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버럭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동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동서가 먼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내일 모레 뭐 하세요? 아무래도 알아보는 게 좋겠지. 네, 예감이 좋지 않네요. 저와 동서는 시어머니의 뒤를 밟기로 한 겁니다.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싸움을 느낀 이상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렇게 저와 동서는 시어머니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네, 미행이요. 그날은 새벽 일찍 시댁 앞에서 동서와 둘이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출발하시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찍 가서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물론 택시 한 대를 미리 불러다 놓고요. 이렇게 대기만 해도 돼요? 나야, 뭐 돈 벌고 좋은데. 얼마나 나오든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누구 따라가 달라고 하면 그 뒤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택시기사님은 어딘가 흥미진진한 얼굴이기는 하더라고요. 뭐 남의 집 일이니 얼마나 재미있으셨겠어요. 돈도 벌고 말이죠.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재밌기는 재밌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얼마간을 기다렸을까요? 등산복 차림의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센 노란 옷을 입고 있으셔서 한눈에도 눈에 딱 들어왔어요. 택시기사님이 멀리서도 찾기 쉽겠네 하고 좋아하셨던 게 뜬금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저와 동서는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한 등산로 입구에 멈춰섰어요. 택시 요금을 내는데 기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나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요즘 등산 모임에 불륜 넘쳐난다더니 다들 여자 남자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가 모인 곳의 사람들을 보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뭔 짝을 맞춰서 왔나 싶을 만큼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딱 맞았습니다. 누가 보면 부부 동반 모임이냐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때 저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거 뭔가 있기는 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등산을 자주 오시는 건지 나이 든 어르신들을 따라잡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나 동서 둘 다 만만하게 보고 따라갔다가 헉헉거리며 쫓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건전하게 등산만 하는 모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등산을 잘하시는 거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동서가 이야기해서 그 와중에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던 때였습니다. 어? 어머님 어디 계시지? 방금 전까지 이 앞에 있지 않으셨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동서와 그 한마디를 주고받는 와중에 눈앞에 시어머니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찰나였어요. 저와 동서는 두리번거리며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센 노란색 옷 덕분에 말이죠. 형님, 여기. 시어머니를 먼저 발견한 동서가 작은 목소리와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동서도 아직은 시어머니의 뒷모습만 본 것 같았어요. 저를 부르는 동서가 그 자리에 멈춰 섰거든요. 뭔가 엄청난 것을 본 듯한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왜? 무슨 일인데? 저는 하얗게 질려가는 동서의 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덜덜 떨고 있는 동서의 시선을 향해 저도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꿈에 나올까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네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누가 본다고 그래? 우리가 이러는 거 하루 이틀인가? 아무도 안 와. 이리 와. 아이, 부끄러운데. 어허, 이 사람이 새삼스럽게 왜 이래? 아니, 오늘은 등산로에 사람이 평소보다 많았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스릴 있는 거 아니겠나? 이리 와. 그 다 뚫린 야외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의 뒤편에서 중년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장면은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요. 몸을 돌릴 수도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말고는 동서도 저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도 야외에서 등산 중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리 다 잘 잡았겠죠? 한두 번 해보나 어디 다들 프로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나는 이러다가 풍기물란증 같은 걸로 잡혀갈까 봐 그러지. 오늘따라 말이 참 많네. 내 입으로 막아버려야겠어. 몰라.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역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런 목적으로 산에 올랐다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역했습니다. 저는 더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얼른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등산로를 따라 등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어떡하죠? 어느새 저를 뒤따라온 동서가 멍한 얼굴과 눈으로 저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남편과 도련님,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다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와서 그냥 눈에 바로 보이는 카페 한 곳에 앉아 동서와 저는 한참이나 말없이 있었어요. 일단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그날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본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족들 모두가 알게 되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저희가 왜 다시 만나자고 한 건지 이유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다시 이혼을 말리러 나왔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시작부터 삐딱했습니다. 나는 니들 아버지랑 이혼한다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면 뭐? 무슨 소리 하려고 또 불러낸 건데? 그 등산 모임 이제 가지 마세요. 동서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저보다 그런 이야기를 강단 있게 잘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등산 모임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저희가 뭘 얼마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내가 내 취미생활하는 것도 니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냐? 그리고 되레 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마 찔려서 더 그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생활 아니시잖아요. 뭐? 저희 사흘 전에 어머니 등산 가신 날. 동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안색이 굳어지다 못해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배 아니겠어요. 그 일을 며느리들이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냐고요. 뭐 본인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그만인 거니 엇보기는 하지만요. 뭐?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겁이 나거나 하면 지레 더 겁을 먹고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말입니다. 그때의 시어머니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그날 어머니 미행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 결정타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다 봤고요. 동서의 그 말에는 손이 덜덜 떨려서 하마터면 잔을 놓칠 뻔했던 것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저희 입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너무 수치스럽고 저희도 그 일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싫고 잊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라도 해서 그런 일로 경찰서 드나드시면 어머니 아들들 무슨 낯으로 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기서... 동서는 차마 뒷말을 더 잇지 못하고 얼굴에 손을 파묻혔습니다. 너무 끔찍하다는 듯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두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안색만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모르는 척 해드릴게요. 저희가 바깥 양반들이나 아버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 저희도 그 일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마 그 당일에는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니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게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아유, 이유는 없던 일로 하자더구나. 그리고 이제 등산 모임도 안 가고 나한테 화도 안 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냥 별말 안 했어요. 어머님도 정말 이혼하려고 보니 느끼는 바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요? 달라지셨다니 다행이네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일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꼭 제가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어떻게 설득한 거냐고 물어보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 엄청난 일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절대로 모르게 해야 돼. 우리도 이렇게 충격인데. 그 뒤에 가족들의 정신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저와 동서는 절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그렇게 결의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더욱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희는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별다른 일이 없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화해 아닌 화해하시고 나서 시아버지가 저희를 자주 부르셨거든요. 사이가 좋아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좋으신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지만요.
시댁에 들렸다가 동서와 둘이 시댁 바로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 들렀다 다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중년 여성 세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곳을 스쳐 지나가려는데 동서도 저도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기야? 그년이 산다는 곳이? 네, 언니 남편이랑 그 짓거리 한 년이 산 곳은 여기.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몇 집을 들려야 하는 거야? 등산을 하려면 곱게 처할 것이지. 거기서 그런 더러운 짓을. 아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멈춰 설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를 찾아온 여성들임이 뻔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었고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희자였나? 내가 그냥 가만히 두나봐라.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내놓고 치녀는 이러고 잘 살아? 내가 다 뒤집어 엎는다 오늘. 시어머니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다시 온몸이 덜덜 떨려왔던 것 같아요. 닥쳐올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요. 그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서 있으니 중년 여성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우리한테 할 말 있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분들 손을 덥석하고 잡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 새댁이 왜 이래? 그러다가 문득 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모양이더라고요. 오희자 알아? 너희 오희자랑 아는 사이지? 역시 참 여자들의 감은 남다르다 하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랑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당신들이 누군데요? 누군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오희자 딸이야? 어? 그년 딸이냐고. 우리가 왜 찾아온지 알아? 우선 진정하시고 저희는 오희자 씨 며느리들입니다. 그리고 왜 찾아오셨는지도 알고요. 그 중년 여성들은 저희가 며느리들이라는 말에 한 번, 그리고 다 알고 있다는 말에 두 번 놀란 것 같았어요. 잠시 가만히 서서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정말로 알고 있다고? 네. 단순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네. 참담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의 그 참담한 얼굴을 보고 저희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한테는 별 유감 없어. 그냥 니들 시어머니 데리고 와. 니들이 나라면 이런 일을 겪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희가 뭔데 나보고 따로 이야기하자는 거야? 사실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죠. 저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라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도 남았을 거라 그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막막함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그 목소리에 전신의 소름이 쫙 하고 돋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목소리가 난 쪽을 향해서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오호라, 네가 그년 아들이냐? 네? 그게 무슨... 보아하니 남편은 모르나 보네. 그치?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당신 괜찮아? 아니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남편이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고 저는 그 와중에도 남편의 팔을 잡으며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은 더더욱 의아한 눈이 되었고 말이죠. 너는 네 엄마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아냐? 저희 어머니요? 그래, 오희자 네 엄마. 저는 그 순간 다 끝났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동서에게 들어보니 동서도 그때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들 하고 시어머니가 저지르신 일이 워낙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가족들이 알게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왜? 네 엄마가 내 남편이랑 놀아놨다고. 그것들이 등산한다는 핑계로 산에서 붙어먹었다고.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너무 천박하다 천박해. 네? 남편은 지금 저 여성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직접 그 장면을 본 저와 동서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죠. 자네 엄마 데리고 와. 아니다. 언니, 우리가 올라가요, 우리가. 그들은 이미 저희 시댁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벅저벅 걸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동서가 그들의 뒤를 빠르게 따라가면서 말리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새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희랑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며느리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해? 나중에 어머님을 따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제발.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해결할 거면 이렇게 찾아왔겠어? 그리고 이런 일을 무슨 약속을 잡고 와서 따져? 새댁이라면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사실 그 사람들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던 것이 그들을 힘껏 말릴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저희 시어머니인데 뭘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저는 돌아서서 가만히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일단 올라가자. 여기 서 있지 말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 틈을 두고 올라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 중년의 여성들과 저, 그리고 동서, 그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한 발 늦게 도착을 하고 보니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고. 지금 내가 돌아가게 생겼어? 나 할 말 다 안 했어. 아직 멀었다고. 제발.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들의 입에서 그 일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막힐 리가 있겠냐고요. 그 말을 하러 온 사람들인데요. 아이고, 쪽팔리기는 한가 보네. 그러게, 쪽팔릴 짓은 왜 했대? 네 남편이랑 아들들도 알아야지. 네가 등산 간다고 하고 산에서 내 남편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말하기도 남사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원. 그 순간 시아버지는 정말 너무 놀란 것 같았어요. 뭐 사실 불륜에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평생 믿고 함께 살아온 아내가 밖에서 그런 식의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것도 다 시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충격받으실지가 너무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 그대로요. 내 남편이랑 산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나한테 사진도 있고 다 있어. 내가 사람 붙였거든. 그 중년 여성분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은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지셨거든요. 아버님. 아버지. 여보. 모두가 쓰러진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고 그 중년 여성분들도 이런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건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남편은 119에 신고했고 시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실 때쯤에는 그 중년 여성분들은 돌아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시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리며 병원에 앉아 있는데 그 누구도 먼저 그 어떤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숨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그 살얼음 판을 걷는 분위기에 제가 다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도련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다 진짜예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지난날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식들과 남편이 그 수치스러운 일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기는 하네요. 아마
죽고 싶은 기분이 드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기분이라는 게 딱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을 거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한 번씩 보며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거나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겠죠. 그 큰일이 아니기는 했지만 어쨌든 큰일이기는 했네요. 잠시 뒤 시아버지가 깨어나셨고 시어머니를 제외한 저희 모두는 시아버지를 뵈러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니들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해라. 얼굴 보기 싫다. 라고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보신 적이 없기도 하고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원하던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물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은 이혼이었지만요.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다오. 아휴. 이렇게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미안하다고.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 그리고 남편과 도련님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저나 동서는 말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이다 뭐다 다 해주셨어요. 아마도 진절머리가 나서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줄 거 다 주고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끊어냄이 너무 철저해서 시어머니가 더더욱 그렇게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세 분이 오셨잖아요. 그 등산 같이 다녔던 다른 남자들 부인들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들도 다 난리가 났겠네? 네, 다들 이혼하고 뭐 뒤집어졌다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불륜도 아니고 세상에나. 당연히 온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왜 그런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지잖아요. 온 동네에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나서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아버지도 이사해야만 했어요. 시아버지가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 양반이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것을 시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와 제가 한번 만났었어요. 애들이랑 네 시아비는 잘 있니? 잘 계신다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다들 힘들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많이 상하고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힘든 건 당연한 거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상한 얼굴을 보니 다른 걱정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할까봐 말입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 어머님도 그만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잘 사세요. 네가 생각하기에도 다시 합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냐? 네. 아버님은 어머님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세요. 그런데 그건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내가 인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니? 그러라면 그런 거지. 그래, 너라도 이런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아들들은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 남편이나 도련님도 시어머니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그 등산 모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6집이 다 난리가 났다고 해요. 당연히 다들 이혼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아저씨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난동을 부렸고 그로 인해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거라고요. 그리고 모두들 연락을 싹 끊고 아무런 소식도 주고받고 있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서로의 얼굴만 봐도 그때 그 일들이 생각나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나 뭐라나. 진작에 그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왜들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직 시아버지는 괜찮아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괜찮아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 어쩌면 괜찮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머니라는 말도 나는 못 꺼내겠어. 그 호칭을 부르는 것조차 가끔 몸에서 소름이 돋아. 내가 알던 우리 어머니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그 행위로 인해 온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후유증은 꽤나 크고 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평생 그때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겠죠. 가능하기만 하다면 누군가 제 머리를 한 대 쳐서 그때의 기억만 잊고 싶네요. 물론 모든 불륜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불륜은 상상을 초월하고 경악스러운 일이기는 하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도 뒤로 넘어가셨다니까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대체 이게 무슨 죄냐 말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 생각만 하면 가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일은 우리 가족 모두가 버티고 견뎌내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니까 잊으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겠죠.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위로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 제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 하면 놀라워하실 것 같네요. 저도 제가 겪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안녕을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안녕을 바라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환갑이 된 아줌마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글솜씨가 형편이 없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고르는 거니 신중해야 한다고 누군가 그랬지요. 남편을 만나고 길고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대 때만 해도 다들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을 원했던 집안이 많았지요. 저희 부부 또한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저희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결과로 불임이라는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고, 남편의 모진 말들과 갖가지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며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랑 살아서 진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다. 알아? 전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며 눈물을 지었고 그 과정에서 무척이나 힘에 부치던 저는 저의 이 외로움과 상처를 견디게 해줄 저의 자식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불임이란 제 몸의 상태를 알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푼 꿈을 갖고 있었지요. 한때는 TV에서 흘러나오는 연예인들이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만 많아지고 우울증은 더 심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에게서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 자랑 얘기를 말이죠. 글쎄, 우리 세진이가 말이야. 대학교에서 교수 추천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니까. 아유, 그 어린 녀석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걱정했었는데 잘 됐지. 아이, 그렇구나. 세진이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축하해. 진짜 잘 됐네. 잘 됐어. 하지만 그렇게 축하하면서도 아이가 없는 제 사정이 생각나서 너무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자식이 간절해졌죠. 특히나 아들이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가게 된 것이 입양이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해주면 난 집에서 애만 키울게요.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다 자식 자랑하고 자식이 뭐에다 준다는데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만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당신 신경 쓰이게 안 할 테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지금의 입양에서 어쩌려 그러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입양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입양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많이 고려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내 몸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키울 테니까. 응? 제발요. 막 흐느끼며 오는 저의 모습에 움찔했는지 결국 남편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잘 구슬러 설득했어요. 이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도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뭘 하던 캐묻지 않으며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자신은 아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다. 그러니 자기에게 뭐라 하지 말아달라 라면서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만 말이 그렇지요. 그래도 나름 아들 생기면 태도가 달라지겠지. 내심 저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아들이 오면 누구보다 잘 챙겨주겠지. 남편이란 사람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말이죠. 날이 지나고 입양 설득에 성공도 했고 마음 편하게 입양할 자식을 알아보던 중 고민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를 키우기엔 부담이 크고 너무 나이가 있어도 대하기가 두렵고 고민 끝에 막 성인이 된 아들을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힘들긴 했지만 준비하는 내내 어느 때보다 제 얼굴이 밝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느낄 만큼이나요. 첫 자식을 입양했다는 그 기쁨에 동네방네 자랑도 했지요. 저에게 매번 전화해서 자랑하던 친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입양한 아들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처음 온 날은 아무래도 자기에게 새 부모가 생긴 게 낯설었는지 조금 어색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진으로도 봤지만 키도 훤칠하니 인기도 많아 보였죠. 그때의 제 눈엔 인품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단지 나에게 자식이 생겼다. 그거 하나로 엄청난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전 그때 아들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결국 아들 이름은 남편의 성을 따라 한고진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 이후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만 행동했고 자기의 첫 자식이 있는 둥 없는 둥 관심조차 주질 않더군요. 전 그래도 내가 자식이 생겼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나름 엄마가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습니다. 오진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물건 등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들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점점 남편보다 저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주말에 같이 장을 보러 가자 말했을 때에도 아들 녀석은 저랑 함께 가줄 거라 생각했지만 야속하게도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얘야, 엄마랑 같이 가는 게 그리 싫어? 아, 나 바쁘다고 했잖아요. 혼자 가요. 귀찮게 시리 진짜. 에휴, 그래, 알겠다. 엄마가 너 좋아하는 초콜릿 사올게. 이런 식으로 전 고분고분하게 아들 녀석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시간이 잦아졌고 그렇게 어미새가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들 녀석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엄마라고 먼저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도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작은 바람 말이죠. 아들 녀석을 대학에 보내고 얼마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친구와 놀다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방문이 크게 쾅 하며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왜 내 방에 멋대로 들어와? 내가 내 방에 있는 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 엄마가 대청소하느라고 그랬지. 책상하고 침대 뭘 그렇게 많이 올려놨어? 엄마가 다 깨끗하게? 그때 내가 한 말 잊었어? 내 방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이 아들 녀석 문제가 터진 것이. 아들을 입양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뿌듯했고 사랑하는 첫 자식이 생겨 눈에 뵈는 게 없었죠. 하지만 점점 고진이의 제 성격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라고 안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천천히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이런 녀석이었나? 그래요. 이건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녀석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점점 도가 지나쳐 갔습니다. 어느 날 낮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고진 어머님 되시나요? 네, 제가 한고진 엄마입니다. 근데 누구신지... 예, 여기 경찰서인데 아들분이 사람을 좀 심하게 때렸습니다. 서로 와주셔야겠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들이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불이 나게 달려가니 아들 녀석은 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옆에는 제 아들에게 쏘아붙이는 피해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난생 처음 맞닥뜨린 경찰서만 해도 심장이 요동쳐 죽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제 아들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고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아이씨, 짜증나게.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야?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경찰 아저씨, 얘 좀 봐봐. 이놈 새끼 싸가지가 없네? 그리고 부모님 데려오라 했더니 부모는 어디 가고 아주머니가 와요? 네, 제가 고진이 엄마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거의 죽일 듯이 팼어요. 죄송하단 말이면 단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에게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고개 위로 온갖 욕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이란 녀석은 제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숙인 절 보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에겐 또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주변인들에겐 또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 좋다는 말이 이때만큼은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아들 혐의는 증거도 명확하고 합의는 꿈도 꾸지 못했고 그렇게 도움 하나 주지 못한 채 깜빵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일 대로 꼬이는 건지 고진이가 감방에 들어가고 난 후 경찰분이 또 한 가지를 말해주더군요. 아들 녀석이 조사를 받을 때 생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진이는 입양처에서조차 유명했던 망나니의 아들이었지 뭐예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고 이미 구치소에 있던 범죄자였던 겁니다. 전 눈앞이 새하얘지고 그대로 졸도할 뻔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째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아무리 제가 마음으로 데려온 아이였지만 전 이런 것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보, 고진이 말인데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고진이 생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라네요. 잘한다, 잘해. 내가 당신 그 미친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지. 우릴 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아? 남편은 제 핑계를 대며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절 나무랐습니다. 아니, 당신, 내가 그걸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그때 우리가 같이 결정한 거였고 나라고 속이 안 상하는 줄 알아요? 참 잘도 상하겄다. 어? 뭘 같이 결정해. 당신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지. 시끄럽고 난 저런 자식 모르는 거고 내 생에 없는 자식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일절 말 걸지 마. 알아들었어? 당신 어쩜 그런 말을. 이 이후로 남편과 저는 근 10년간은 말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네요. 이 일 이후로 제 남편은 가정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녔습니다. 솔직히 제가 먼저 제안한 것도 있지만 허락한 만큼 둘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결과가 어떻든 남편은 저와 함께 책임져야 하잖아요.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했어도 부모가 같이 결정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다른 걸 바라지도 않았고 같이 책임져 달라는 거였는데 남편은 계속 남몰라라는 꼴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고진이 일도 그렇고 생부 일도 그렇고 제가 알아서 그랬겠냐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쌍욕을 날리며 무식한 여자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진절머리가 났었지만 그래도 참을 거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길가를 거닐다 주책맞게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보이면 진짜 나이 막론하고 딱 모르는 척 앞에 앉아서 술친구가 되고 싶었죠. 돌아가신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맨날 자랑하던 친구들에게도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 아들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럴까요? 마음속의 병은 곪고 또 골마져 갔습니다. 거진 매일 전화했던 친구들에게도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점점 제 자신이 골마져 가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들 보고 만나자 했습니다. 너 그 나이 먹고 이혼하면 뭐하고 살려고 그려. 아휴, 됐다 됐어. 차라리 쇼윈도 부부로 살지. 아휴, 네 인생도 참. 원영아, 우리 나이 생각해봐라. 미니 말대로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이혼하면 남자 쪽보다 여자 쪽이 더 손해인 거 모르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도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친구들은 매정하게도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가슴이 막막하던 저는 끝끝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웃긴 건 친구들이 한 말이 또 맞는 말이라 반박을 못하는 내 자신이 참 한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고 내 인생에 참 힘든 일만 닥쳐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참을 냉전 기간을 가지던 중 남편은 밖으로 나돌더니 결국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누군가를 데려오더라고요. 바로 아이였어요. 뭐예요? 이 아이 누구예요? 잘 들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나도 입양 아들 키웠지? 입양한 아들 어떻게 됐어? 간판 같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이젠 내 말 들어줘야 할 거야. 얘 내 아이고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키울 거야. 뭐예요? 오랜만에 와서 다짜고 짜는 말이 대체 무슨? 얘 이제 5살이고 애 엄만 죽었어. 그래서 나 혼자 못 키우게 됐으니까 당신이 키워.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 지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뭐라고요? 당신 지금 밖에서 나가 돌더니 정신까지 나갔어요? 뭐? 애 엄마? 애를 키워? 내가 지금 애 키울 나이인지 알아요? 혼의 자식을 데리고 들어오며 뻔뻔하게 저보고 키우라는데 어느 아내가 바로 이 상황을 납득하겠습니까? 게다가 키워야 되는 이유라는 게 네가 원하는 입양아들 키웠으니 이젠 자기 말도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웃기지도 않죠. 또 제 남편은 저랑 동갑인데 애가 5살이면 최소 54살에 바람이 나서 생긴 아들이란 소리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남편이란 작자는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만들어서 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쳤다고 이 나이에 이런 애를 키울 리가 없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키워? 못 키워. 미쳤다고 키워? 미친 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이혼하고 당신이 혼자 키우던가.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 얘가 성인이 되면 내 재산 당신 명의로 넘겨줄게. 이러면 어때? 그럼 키워줄 수 있겠어? 남편은 뭔가 예상이라도 한 듯이 혼외 자식인 아들이 성인이 되면 재산을 내 명의로 남겨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건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양심상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뭘 저렇게 믿고 당당한가 싶나 했더니 사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2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나름 젊었을 적 챙겨둔 보험 같은 것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 혼외 자식 달고 와서 한다는 말로요. 이렇게 순순히 넘길 리가 없는데 말이죠. 지금 상황도 당황스러운데 애를 키우라니. 그것도 다른 여자의 아이를. 전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남편의 뭘 믿고 해주겠어요? 밖에 나가서 애를 만들어 온 사람한테 뭘 믿고 말이죠.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분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렇게 집을 뛰쳐나와 혼자 사는 근처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잠시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다가는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입양을 한 걸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 눈물을 참고 친구에게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고심을 하더니 말을 꺼내더군요. 원영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야. 그럼 먼저 건물을 넘겨받으면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잘 생각해봐. 건물 넘겨받고 몰래 팔아버리고 이혼하면 되잖아. 너 평생 당하고 살았잖아. 그 건물 네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없어도 네 남편 집도 있고 시골에 땅도 많다며. 그건 그렇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통할까? 난 사실 다 때려치우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정말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 네가 중요하지. 하나뿐인 네 아들도 그렇게 되었고. 그 집에 가더라도 같이 사는 거 같겠어. 미친 유령이랑 사는 거지. 혼외 자식이라니. 정말 네 남편이란 작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속 편하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가 뻥 뚫린 것도 같고 친구가 해준 말들을 들으니 정말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평생 당하고 살았으니까 그 건물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에 홀렸는지 밤새 내내 옳았구나 하며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더 먹고 가란 친구 말에 뒤로 한 채 침을 꼭깍 삼킨 후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녹음기를 챙겨서 말이죠. 그 아이 내가 키울게요. 대신 난 당신 못 믿으니까 지금 그 건물 명의 내 앞으로 해줘요. 그럴 수 있죠? 뭐라고? 지금 이 옆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하면 세금도 들고 더 골치 아픈 거 몰라?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중에 해줄 테니까 그때 해. 그래. 그럼 잘 됐네요. 난 안 키울 거예요. 절대 못 키워. 난 상관없으니 혼자 키우시던가요. 남편은 세금이 든다 어쩐다 말이 많았지만 그럼 안 키운다고 버틴기니 결국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남편이 중얼중얼 혼자 말을 하더니 며칠 후 건물이 제 명의로 되었더라고요. 녹음기를 틀어보니 제대로 정확하게 다 녹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도 쓰자고 했어요. 거절하면 안 키우겠다고 하려고 했더니 쓰겠다 하더군요. 물론 받아내고 나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는 전부 다 해줬으니까 데려온 아이조차 나 몰라 하며 끝까지 자기 일만 하더군요. 그 때문에 졸지에 독박 육아하게 된 저는 양심의 가책도 잠시 그래, 이 건물이라도 얼른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었지만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의심하지 않는 날이 오고 나서야 몰래 금매로 그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알아본 끝에 어느덧 몰래 혼자 살 수 있는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살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어찌나 행복하던지 이제 내 인생이 좀 펴지려나 보다. 그동안 어찌 이렇게 살지 못했나. 친구들도 비로소 모두 잘 됐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래, 이렇게라도 네 인생이 보상받은 거야. 잘 됐다, 잘 됐어. 노년은 평안하게 살아. 무엇보다 속이 참 후련했어요.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그간 날 힘들게 했던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응징을 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거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건 남편이 제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행방을 찾는데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동안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고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저를 찾아냈습니다. 참 어쩜 그리도 뻔뻔한지. 저보고 사기를 쳤다면서 당장 건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겠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애초에 절 찾아내도 달라질 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절 찾아내고 처음 보자마자 하는 행동도 참 웃겼어요. 절 보자마자 때리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 바로 손을 내리더라고요. 마침 옆에도 CCTV가 있었고 때려볼 테면 때려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지가 때릴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건지 아무리 정없이 살았다지만 남편으로서 저한테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어디 옆편 애가 그따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하든가 말든가 당신은 알아서 하던지요. 난 꿀릴 거 없어요. 뭐야? 말 다 했어? 하라고요. 말이 말 같아야 말이죠. 지금 고소한다고 하면 그 고소가 잘 먹힐지 모르겠네요. 그때 녹음해둔 녹음기와 계약서를 제대로 소장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전 미리 괜찮은 변호사도 알아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대응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은 흘러 지금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때 이혼해줬으면 좀 좋았겠어요. 왜 아이를 키우라고 바락바락 우겼는지. 남편의 생각을 알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거기다 아이는 뭔 죄인가요? 지금 자라는 이 아이에게 이런 아빠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후에 아이가 더 자라서 5살 때의 기억을 잊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자식이 아니긴 했지만 뭔 오지랖인지 이 아이에게는 적어도 자기는 버려진 아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이 처음 자기 혼외 자식이라며 아이를 보여준 그날, 그대로 아이를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사실 친구들도 모두 말리었지만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지 남편의 혼외 자식뿐만 아니라 지금도 감방에 간 아들 녀석 또한 가끔씩 생각이 나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아들을 잘 키워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가 신경 쓰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거기다 엄마 사랑해요 하며 저에게 안기는 아이의 품은 참 따스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우는 일.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는 어느 틈에 혼자 밥도 잘 먹고 유치원에서도 잘 적응하며 쑥쑥 커갔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 유치원 등록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애엄마가 늦둥이도 아니고 밖에서 낳은 혼외자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은 또 어떨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이를 돌보며 정 아닌 정이 들어서 그런지 아이는 참 곱고 예쁜데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내 계획에 어울리게 되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들이 짧은 시간에 무척 다채롭게 오갔습니다. 입양을 해서 키운 제 처자들에게도, 그리고 남편의 혼외자식에게도, 비록 제대로 된 엄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부모로서 미안하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정리하는 지금도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편에 대한 생각, 미안함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찌 나오든 전 배째란 태도로 일관할 것이고요. 이미 건물을 팔았고 받은 돈은 이미 숨겨놓을 대로 숨겨놓았으니 상관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쪽의 변호사 말로는 설사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거지 같은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여자로서 사랑도 받아보고 평생 못 해봤던 거 하고 살고 싶습니다. 또 이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며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요즘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제게 큰 낙이거든요. 거기다 경제적인 여유까지 있으니 생활이 많은 부분에서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견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저 더는 놀랄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이의 인생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공장이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청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도 꽤 잘 벌어왔고 그 덕분에 아이들 키우는데도 모자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IMF가 터지고 맙니다. 남편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던 시기였죠. 당연히 그러한 위험은 저희 부부에게도 남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남편은 공장에 일하던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그때 전 남편이 직원들 월급을 주지 않고 살아도 저희 집을 위해서 살았으면 했어요. 당장 저희 가족만 해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지경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나 싶었죠. 여보, 당신 입장에서 당연히 마음에 걸리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집이 큰일 날 지경인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신경 써? 그래, 정말 좋게 봐서 당신이나 난 그렇다 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야?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분유도 먹여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 당장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려고. 여보, 나 이 공장 오래 운영해 왔어. 알잖아. 같이 일한 사람들 못해도 10년 가까이 내 옆에서 같이 일해준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외면하겠어. 우리가 힘든 만큼 그 사람들도 힘들잖아. 당신에겐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을 저버릴 수가 없어. 월급 줄 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떻게든 힘내서 우리 공장 다시 살려볼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결국 남편의 고집에 따라서 그나마 남은 돈도 전부 직원들 월급으로 주고 정말 저희는 단 한 푼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다짐했던 대로 평소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어요. 원래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 안타깝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저희에게도 금방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이닥친 IMF는 그렇게 쉬이 저희를 벗어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빚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압류 딱지가 온 집안에 붙기 직전이 될 때쯤이야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된 것이되 마음과 사랑만은 변치 않은 위장 이혼이었죠. 미안해, 여보. 너무 미안해. 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위장 이혼까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남편은 오로지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장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 남편은 조금 안도한 듯 큰 숨을 내쉬었지만 그만큼 까맣게 속이 타들어갔는지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고서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전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저를 끌어안곤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머금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후의 최후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노력이 무색하게 공장은 점점 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혹여나 전부인이 된 저에게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까 남편은 위장 이혼을 한 뒤론 절대로 집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공중전화로 종종 잘 지내는지, 아이들은 어떤지 안부를 물어봤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짧은 통화 시간 동안에만 남편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그날이 남편이 어떤 연유로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해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것은 처음이라 걱정이 되었던 전 남편이 저희 집에 전화를 걸자마자 당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돼? 내가 당신 걱정하는 거 몰라?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내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내뱉는 말만 듣고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저도 그때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참다 못한 제가 일단 몰래 집에라도 한번 들리라고 얼굴이라도 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제치고 먼저 말을 남겼습니다. 무척 슬픈 목소리로요. 미안해 여보. 다음 생에도 나와 결혼해주면 그땐 지금이랑은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불안함에 무슨 말이냐고 물을 새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툭 끊은 남편은 그 이후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다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망하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서 잠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남편이 멀쩡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려봐도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었던 쪽으로밖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신고를 할 걸. 라는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했고 남편에 대한 실종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경찰 옷자락을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 좀 멀쩡히 찾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너무나 미적지근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울며불며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참 귀찮게 접수됐으니까 얼른 가봐요. 여기 지금 남편 잃은 여자가 아줌마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신고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어련히 기다리면 알아서 찾아줄 것을 라며 오히려 그렇게 우는 저를 힐난하는 경찰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IMF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거리를 잃은 많은 가장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경찰 말대로 그렇게 남편을 잃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경찰들이 보였던 태도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 남편이 없어진 상황은 제게 닥친 현실이었는데 그런 제 아픔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미온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의 태도는 저에게 더 없는 큰 절망감과
실망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나마 아주 작은 희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단 한 번도 저희 남편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여느 때와 같은 짜증나는 어투로 찾으면 알아서 전화해 줄 겁니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세월을 수년간 보냈을 때 저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살아생전 남편의 모습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매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모로서 내가 잘해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만큼 전 스스로가 무척이나 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렇게 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어요. 남의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진상 손님들로 인해서 온몸에 국밥 찌꺼기를 뒤집어 쓴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다 떠나서라도 국밥집 일은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국밥집 장사 준비를 돕고 거의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며 손님을 받은 뒤 퇴근했습니다. 그나마 국밥집이랑 집이 가깝고 주인 아주머니는 성품이 좋으신 분이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아이들 밥을 차려주러 한두 번 집에 들리는 것 정도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국밥집에서 그렇게 하루에 열 몇 시간이 넘도록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3-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제가 이토록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는 만큼 아이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배우고 잘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대로 둘째 딸은 어려서부터 부모 고생하는 걸 잘 알고서 자기가 크면은 꼭 효도하겠다며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끔 가다가 담임 선생님이랑 연락이라도 해야 할 때가 오면은 효진이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착해요. 라며 칭찬을 듣기 바빴습니다. 둘째 딸이 하는 것을 보면 힘들다가도 그래, 내가 우리 딸 잘 크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릇 하나라도 더 치우고 바닥을 한 번이라도 더 닦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참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정확히는 큰 문제도 많이 저질렀어요. 어릴 때는 말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아주 가끔 가다가 같은 반 아이를 때려서 혼이 나고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아들이 커서 친 사고들에 비하면 지극히 경미한 정도의 말썽이라고 부를 수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애가 남자애니까 아직 어려서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점점 더 큰 규모의 사고를 치는 아들을 보고 나서야 전 제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아들 녀석이 사고를 쳐서 연락이 올 때면 늘 집에서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정진아, 친구랑 싸우면 안 되지. 엄마가 옛날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라며 최대한 타일렀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아이가 더 삐뚤어질까 싶어서 저도 일부러 더 좋은 말로 아이를 다독이고 훈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건지 아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동네에서 유명한 불량배 집단이랑 어울리며 지나가는 애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거의 유치장에 수감되기 직전이었던 아들의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울면서 아들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달라고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좋아. 근데 나는 너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네가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남들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런 짓은 그만 좀 해라. 경찰서에 있는 너를 보고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정진아, 엄마 말 알아들었지? 이제 더 이상은 안 그럴 거지? 그러나 아들은 이미 많이 어긋난 뒤였습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울었던 것이 무색하도록 아들은 또다시 사고를 치고 다녔고, 전 그럴 때마다 아들의 소매자락이나 부여잡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언제나와 똑같이 했던 말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그래선 안 되는데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하늘로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조금 더 강하게 아들을 혼내고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사고를 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 없는 가정과 상상들이 머리를 뒤엎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남편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왜 일찍 떠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 세상에서 나랑 우리 애들만 어떻게 살라고.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진짜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먼저 갈 거면 나라도 데려가지. 나라도 데려가지. 혹여나 잠이 든 자식들에게 들킬까봐 혼자 숨죽여 운 날들이 몇 달, 몇 년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첫째가 군대를 다녀온 뒤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록 배움이 짧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어릴 적부터 착실하게 자라던 둘째 딸은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남들보다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할 쯤이 되니 저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일을 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짐을 덜어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련히 다들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첫째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미리 얘기한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밤 12시 전엔 돌아온다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되도록 돌아오질 않아서 대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또 경찰서에 가 있다는 얘기였죠. 순간 몇 년 전 아들이 지겹도록 사고를 쳤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떤 것을 계기로 또 그때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헐레벌떡 경찰서에 갔는데 얼굴에 작은 상처를 달고 있는 첫째와 거의 곤죽이 되어 있는 상대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진아, 이게 뭐야? 또 무슨 일인데?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아들이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었고, 처음엔 말싸움이던 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쌍방으로 치고 넘어가기에도 참 애매한 게 아들이 먼저 주먹을 들었고 다친 정도 자체가 상대방이 눈에 띄게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더군요. 내 아들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니.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녀석이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만 당시엔 어리기도 했고 교도소를 운운하기 전에 피해자 쪽과 잘 합의를 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 쪽에서 절대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 이런 류의 형사사건 쪽으로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사야 했는데 문제는 그럴 돈이 없었죠. 아들은 여러 가지 사고를 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에 대출이 나오지도 않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저희 집에서 나가서 새 집을 얻으면서 받은 대출이 따로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도소에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것도 받아봤지만 결국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그나마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변호사 선임 안 하면 무조건 징역 산다는 내용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안 보이는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대로 아들이 징역을 살게 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계속하는 그때 집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번호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는 아들 생각이 가득한 상태로 수화기를 들었는데 여보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재차 수화기 안에서는 여보, 나야 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비록 오래도록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당연히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 상태였기에 시신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경찰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죽었다는 이유밖에 없었기에 전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선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돌아왔다니. 남편은 자기가 집 근처이며 금방 온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0분 안에 남편은 저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야? 나는 정말로 당신이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다고. 내가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데 왜 우리만 두고 갔냐고. 미안해 여보. 나도 사정이 있어서 당신에게 바로 올 수가 없었어. 우리 계속 이혼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아직 빚이 남아있는데 당신에게 들렸다가는 빚쟁이가 분명히 당신이랑 애들을 노렸을 거야. 나도 빚을 다 갚고 당신에게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물론 나보다는 당신이 힘들었을 거 알아. 그래서 너무 미안해. 당신이 없어서 애들도 정말 힘들어했어. 특히 우리 첫째, 내가 교육을 못 시킨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줬다면 애가 그렇게까지 엇나가진 않았을 거야. 하다못해 당신이 살아있다고 연락만 줬어도 우리 가족 이렇게 안 힘들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 한동안 남편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현실이더군요. 꼭 귀신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빨리 아들을 꺼내야만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가 등장한 것처럼 든든한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당신이 온 것도 온 거지만 우리 아들 지금 큰일 났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기 직전이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잘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변호사 선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저기 연락하고 해봐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여유가 없어. 이러다가 우리 아들 교도소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나랑 당신이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어긋나지 않았을 수 있어. 나도 정진이 이야긴
이미 알고 있어요, 뭐. 남편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있던 것을 마음 놓고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울며 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남편은 이미 첫째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유능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준 상태였고요. 들어보니 저희에게 연락을 못했을 뿐이지 언제라도 준비가 됐을 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족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 몫까지 우리 애들 키우느라 수고했어. 그동안 당신이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턱도 없는 돈이겠지만 이건 그래도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모아둔 거야. 정말 고생했고 고마워.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제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그마치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얼굴을 내보였을 때부터 과거와는 다르게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을 줄은 꿈도 꾸지 못했기에 전 얼떨떨한 얼굴로 남편이 건넨 통장을 멍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들을 수 없었던 남편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정말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다고 했죠. 그러다가 다시 재기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한동안 노숙자 생활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연하게 기회가 닿아서 사회봉사를 다니는 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살다가 사업을 도우며 제품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 성공을 해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애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성공하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올 수가 없었어. 염치가 없었거든. 같이 이겨나갔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전 솔직히 당장 눈앞에 있는 10억보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욱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한참을 오열하고 난 뒤 남편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쪽이랑 힘겹게 합의도 해가지고 어찌어찌 아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닥친 큰 위기 중 하나를 남편이 돌아와서 해결해 준 것은 맞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자기들을 버린 것이 더 다름없던 아빠가 돌아온 것이니만큼 처음엔 남편을 참 많이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몇 달이 지나니 지금은 꽤 많이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이제 저랑 남편이 제대로 재혼을 하는 것만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와 헤어져 있던 시기에 남편은 사실 재혼을 짧게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시 이혼을 하고 돌아온 것이라곤 하지만 전 평생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기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것이 고마운 것과는 별개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남편은 우리 앞에 나설 용기가 안 났다고 했는데 재혼이라니. 그럼 다른 살림 차리느라 죽어라 힘들게 일한 저를 배신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재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이 돌아온 게 한없이 기쁜 게 어제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겹쳐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지. 아들은 아들대로 반대를 하고 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조언 주시면 잘 고려하여 결정해 보겠습니다.